왜 아저씨한테서 우리 엄마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 맑고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눈 내리는 장터의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최태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붙잡고 있는 작은 손, 분홍색 패딩 점퍼를 입은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올린 채 그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향기라고? 태윤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원목 도마 한 개에 10,000원. 이라고 외치던 상인의 목소리도, 각 구운 호떡이 지글거리는 소리도, 발밑에서 눈 밟히는 바스락거림도 모든 게 증발해버린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유는 무의식 중에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낡은 나무 펜던트. 2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품고 다녔던 그것. 향나무로 깎아 만든 그 펜던트에선 여전히 은은한 향이 배어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나무의 기억. 그것은 태윤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알아서도 안 되는 기억의 파편.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향을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꼬마야.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향나무 향이요. 우리 엄마가 만드는 공예품에서 나는 냄새랑 똑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여전히 태윤의 코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투명하고 맑은 눈이었지만 그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꼬마야, 너.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아이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잘 안 보여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천진난만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코로 맡는 게 진짜라고요.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엄마 말이 맞죠? 아저씨한테서 진짜 향나무 향이 나잖아요.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한다. 태윤의 머릿속에 27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원상가 4층 좁은 연습실. 오선지를 펼쳐놓고 악보를 베끼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했던 말. 태윤아, 눈보다 향기가 더 정직한 거 알아?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향기는 진실만 말하거든.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철학.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꼬마야, 너. 이름이 뭐니? 저요? 별이요. 강별. 별별자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고 엄마가 지어줬대요. 근데 전 빛을 못 봐요. 그래도 엄마는 제가 별보다 더 빛난대요. 강별. 그 성씨를 듣는 순간 태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설이. 1999년 낙원상가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사람. 자신에게 음악의 온기를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 별아.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혹시 뭔지 아저씨한테 말해줄 수 있어? 엄마요? 강설이요. 우리 엄마 이름 예쁘죠?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탐정을 고용했고 옛 주소를 수도 없이 찾아갔고 낙원상가 주변을 몇 번이나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강설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아이가, 그녀의 딸이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별아, 태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진짜요? 와,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 최고. 근데요. 별이가 태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엄마랑 똑같은 향이 나는 걸 보니까 아는 사이 같은데. 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별아, 길 안내해 줄 수 있어? 네, 저 잘해요. 엄마가 절대 잊지 말라고 해서. 아저씨 손 꼭 잡으세요. 눈이 더욱 하얗게 내렸습니다. 태윤은 별이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만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에게로 향하는 길. 그의 코트 안주머니에선 여전히 향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왔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서울 낙원상가 4층 223호. 틀렸어. 또 틀렸어. 20살의 최태윤이 피아노 건반을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쇼팽의 녹턴. 그는 이 곡을 수백 번도 더 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템포도 다이내믹도 페달링도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갑다. 심사위원들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태윤 학생, 기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음악에 온기가 없어요. 마치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이목구비, 차가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저기요, 여기 223호 맞나요? 악보 베끼러 왔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청재킷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손에 오선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볼이 빨개진 걸 보니 추운 겨울 날씨 속을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거기 앉으세요. 태윤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피아노 옆 낡은 책상에 앉아 악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베껴쓰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태윤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기,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곡. 쇼팽 녹턴 넘버 9 맞죠? 네. 왜요? 태윤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태윤의 손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근데 쇼팽은요, 이 곡을 조르주 상들을 생각하며 작곡했다고 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심장 소리를 담았대요. 근데 방금 연주는. 여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하세요. 태윤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지만 춥다고 할까요?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시계가 째깍거리는 것 같았어요. 태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 당신은 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못 쳐요. 여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배울 돈이 없었어요. 대신 악보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치면 어떨까요? 그녀는 태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윤은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뭐? 눈을 감고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쳐보세요. 아니면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향기를 기억하면서요. 향기요? 네.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요. 쇼팽도 그랬을 거예요. 태윤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첫음, 시, 평소보다 살짝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둘째 뒤, 손가락에 힘을 조금 빼고 건반이 올라오는 느낌을 따라갔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어느새 태윤의 연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소리처럼. 그거예요.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쇼팽이에요. 이게 음악이에요. 태윤은 곡을 끝까지 쳤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최태윤. 나는 강설이. 몇 살이에요? 20살이요. 나 21살. 그럼 내가 1살 위네. 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해. 그리고 누나라고 불러도 돼. 네. 설의 누나. 그날부터 둘은 매일 그 연습실에서 만났습니다. 태윤은 피아노를 쳤고 설이는 악보를 베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태윤아, 거기 크레센도 너무 급해. 좀 더 천천히 숨 쉬듯이 키워봐. 이 부분은 루바토를 좀 더 과감하게 써도 돼. 쇼팽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왼손 베이스 라인이 너무 강해. 오른손 멜로디를 따라가야지 지배하면 안 돼. 설이의 조언은 신기하게도 늘 정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12월 24일, 설이가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태윤아, 이거 뭔데요, 누나? 크리스마스 선물. 열어봐. 태윤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엔 2개의 나무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향나무로 깎은 거야. 내가 직접 만든 거. 설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향나무는요, 향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향은 남아있대요. 그래서 설이가 하나를 꺼내 태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내가 가져. 우리 약속? 무슨 약속이요? 언제 어디서든 이 향기만 맡으면 서로를 기억하자는 약속.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태윤은 펜던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무의 향, 숲의 기억, 그리고 설이의 따뜻함. 설의 누나. 응? 고마워요.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정말? 약속? 약속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좁고 낡은 연습실 안. 낙원상가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렸습니다. 태윤은 설이를 신림동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반지하 방 앞에서 둘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누나. 추워요. 응. 태윤아. 설이가 태윤을 올려다 봤습니다. 고마워. 오늘 제가 고마워요. 누나가 제 음악을 바꿔줬어요. 바보. 설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살짝 일어서며
태윤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입맞춤. 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태윤아. 누나.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안에서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200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태윤은 서리를 위해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꿈을 뜻하는 그 곡을 그는 서리를 위해 연습했습니다. 오늘 연습 끝나고 같이 밥 먹을래요? 제가 살게요. 태윤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서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근데 비싼 데는 안 돼. 난 김밥 천국도 좋아. 그때였습니다. 연습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태윤아. 아버지. 태윤의 아버지 최진수였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야 한다. 따라와. 왜요? 무슨 일인데? 따지지 말고 당장 따라와. 최진수는 태윤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아, 아파요, 아버지. 누나. 태윤이 서리를 돌아봤습니다. 서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윤아, 가봐. 나중에 연락해. 그것이 둘의 마지막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산했다. 회사가 부도났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IMF 때 버텼는데 결국 안 되겠구나. 빚만 30억이다. 그게 무슨. 넌 미국으로 가야 한다.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공부해라. 거기서 장학금 받아서 음대 다녀라. 미국이요? 갑자기 무슨. 내일 비행기다. 뭐라고요? 태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저 여기 있어야 해요. 설의 누나가. 설에? 그 낙원상가에서 만나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애랑 만나지 마. 우린 이제 거지야. 거지가 사랑 타령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아버지, 내 인생 망치고 싶어? 그럼 여기 남아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살아봐라. 최진수는 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윤아, 제발 아버지 말 들어라. 넌 재능이 있어. 미국 가서 제대로 배워라. 그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신림동의 좁은 골목길, 반지하 방, 설의 누나. 태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나 태윤이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안에선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 내일 미국 가. 못 갈 수도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태윤은 울부짖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집에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태윤을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안 돼요. 아직 누나 못 만났어요. 제발. 조용히 해. 비행기 놓치면 안 돼.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속에서 태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좁은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공항. 태윤은 마지막으로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서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서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나 태윤이야. 태윤아? 어디야? 오늘 연습실 안 왔잖아. 누나, 미안해. 나 지금 공항이야. 미국 가. 뭐? 아버지 회사가 망했어. 나 미국 가서 공부해야 해. 누나.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금방 돌아올게.
1년만, 아니 2년만 기다려줘. 내가 꼭 탑승 시작합니다. LA행 K2017편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윤아. 서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누나. 태윤아, 펜던트 가지고 갔지? 응. 당연히 가지고 갔지. 나도 가지고 있어. 항상.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자. 응. 누나. 가봐. 비행기 놓치면 안 돼. 사랑해, 누나. 나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윤은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윤은 주머니에서 향나무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년만 기다려, 누나. 내가 꼭 돌아올게. 하지만 태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미국. 태윤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LA의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새벽까지 피아노를 쳤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서리에게 매달 한 통씩.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바쁘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리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태윤은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한데 이 주소 좀 가봐줄 수 있어? 일주일 후. 태윤아, 거기 가봤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사 간 지 오래됐대. 태윤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누나. 왜 떠난 거야? 그는 줄리어드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의 길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서리 없이는 칠 수 없어. 대신 음향공학을 선택했습니다. MIT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음악을 직접 만들 순 없어도 음악이 더 아름답게 들리도록 만들 순 있어. 10년 후. 2010년 태윤은 작은 스타트업 하모닉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 3D 공간 음향 스피커를 개발했습니다. CES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시연했을 때 관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바이올린이 왼쪽에서, 첼로가 오른쪽에서, 합창이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경험이다. 한 평론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모닉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애플과 소니가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빌보드는 태윤을 음향의 스티브 잡스라 불렀습니다. 20년 후. 2025년 태윤은 45세가 되었습니다. 하모닉스는 시가총액 100억 달러, 한국 최대의 음향 기업이 되었습니다. 태윤은 음향 재벌이라 불렸습니다.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부도났던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35층짜리 본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펜던트는 여전히 품고 다녔습니다. 매일 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누나, 어디 있어? 2026년 1월, 별이의 작은 손이 태윤을 이끌었습니다. 아저씨, 이쪽이에요. 제가 길 잘 알아요. 눈 내리는 산길. 설악산 자락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세상의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도시의 기계음도, 모든 것이 눈에 묻혀 고요했습니다. 별아, 집이 얼마나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나무 타는 냄새 나죠? 저희 집이에요. 태윤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정말로.
은은한 나무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향도 섞여 있었습니다. 종이 굽는 냄새, 한지 만들 때 나는 그 독특한 냄새, 그리고 향나무 향, 태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누나가 여기 있는 거야? 27년. 27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탐정을 고용했고, 낙원상가 주변을 수도 없이 배회했고,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깊은 산 속에 그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저씨, 왜 안 와요? 빨리 와요. 별이가 태윤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태윤은 발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숲길이 끝나고 작은 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낡은 한옥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엔 장작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엔 한지를 말리는 선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방,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별이가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쿵.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아, 어디 갔었어? 엄마 걱정했잖아. 강설이었습니다.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태윤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목소리, 그 미소, 그 모든 것. 하지만 설이의 눈은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별이와 똑같이 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별아, 누구 오셨니? 설이가 허공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태윤을 보지 못했습니다. 별이가 대답했습니다. 착한 아저씨예요. 장터에서 저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엄마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아저씨한테서 엄마랑 똑같은 향이 나요. 설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향나무 향. 엄마가 만드는 펜던트 냄새랑 똑같아요. 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향나무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리 앞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또 작은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나무의 굴곡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누나. 태윤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연습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죠. 나야. 태윤이. 설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던트를 꼭 쥐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죠. 태윤? 응,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어요. 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죠. 엄마, 이 아저씨 아는 사람이에요?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흐릿한 눈이 태윤을 향했습니다. 태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설이의 왼쪽 눈은 완전히 초점이 없었고 오른쪽 눈만 희미하게 빛을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도. 응. 설이가 작게 웃었어요. 나도 잘 안 보여. 오른쪽 눈으로 빛 정도만 보여. 별이보단 조금 나은 편이지만 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태윤이야? 응. 태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누나, 나야. 정말 나야.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 27년 만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목소리가 많이 깊어졌네. 향기는 그대로인데. 태윤도 눈물이 흘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됐어. 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별이가 두 사람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울어요? 왜 울어요? 서리가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별아. 엄마 안 울어. 그냥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그래. 친구요? 별이가 태윤을 돌아봤죠. 그럼 아저씨, 우리 엄마 친구예요? 태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서리가 대신 대답했죠. 응, 엄마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는 잠들었어요. 태윤과 서리는 공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죠. 낡은 화로에서 장작이 타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어요. 누나.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보낸 편지들 받았어? 서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받았어. 편지 한 통도 안 왔어. 뭐? 이사했거든. 내가 떠나고 한 달 후에 신림동 집주인이 월세를 올렸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 서리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 주소가 바뀐 걸 내가 몰랐을 거야. 그럼 전화는? 전화번호도 바뀌었어? 응. 핸드폰 요금 낼 돈이 없었거든. 해지했어. 태윤의 주먹이 떨렸죠. 미안해.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제대로 알려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기도 해. 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근데 침묵. 서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태윤아, 나 그때 임신했었어. 태윤의 세계가 멈췄죠. 뭐라고? 내가 떠나고 한 달 후에 알았어.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우리 그때 딱 한 번이었잖아. 크리스마스 날.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못했어. 내가 거기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나 싶었어. 누나.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고 했어. 혼자. 친구들 도움으로. 서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3달째에 유산했어. 태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못 갔어. 돈이 없어서 그냥 혼자 집에서. 친구가 옆에 있어줬지만 서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어. 몸도 마음도. 내가 옆에 없다는 게,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누나. 태윤이 서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서리도 태윤을 안았어요. 그때부터였어. 눈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눈? 응. 유산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 출혈도 심했고. 그때부터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어. 서리가 작게 웃었죠. 병원에 갔어. 뒤늦게. 친구가 억지로 데려갔어. 의사가 뭐래? 망막 질환이래.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데 유산 과정에서 몸이 너무 약해져서 급격하게 진행됐대.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쳤대. 진작 왔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이미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응.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어. 오른쪽 눈도 빛 정도만 보여. 흐릿하게.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서리가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서울에선 혼자 살 수 없었어. 너무 위험했어. 그래서 친구가 이 산골 집을 찾아줬어. 조용하고 공기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누나.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연락해? 서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전화번호도 몰랐어. 그리고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 내가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을 텐데 나는 거의 눈먼거지가 됐잖아. 바보야. 태윤이 서리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데 성공이 무슨 의미야.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화로의 불꽃이 점점 약해졌죠. 그럼 별이는?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가 작게 웃었어요. 별이는 내 구원이었어. 구원? 응. 5년 전이었어. 오른쪽 눈으로 조금 볼 수 있을 때쯤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별이를 만났어. 서리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죠. 별이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어. 나랑 비슷한 망막 질환이래. 그래서 아무도 입양하려고 하지 않았대.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 별이가 1살 때 우리 서로를 구해준 거야. 서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별이가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이 아이한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 누나. 그리고 별이한테도 펜던트를 만들어줬어. 향나무로. 내가 준 거랑 똑같은 거. 서리가 태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별이가 너한테서 향을 알아챈 거야. 내가 매일 말해줬거든. 엄마 펜던트랑 똑같은 향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아빠야라고.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잘 키웠어. 고마워. 서리가 태윤의 손을 만지며 말했죠. 태윤아, 별이는 내 친딸은 아니야. 근데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이제 우리 딸이 될 수 있을까? 태윤은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이는 이미 내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서리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고마워, 태윤아. 나야말로 고마워. 27년 동안 기다려줘서 너도 기다려줬잖아. 27년 동안. 태윤이 서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누나, 이제 눈 고치자. 서리가 움찔했어요. 뭐? 나 이제 누나가 기대도 될 만큼 컸어.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알아. 미국에, 유럽에, 한국에도. 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가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다 예약할게. 그리고 미국 존스홉킨스에도 연락할게. 태윤아, 누나, 늦지 않았을 거야.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찾을게. 서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수년이 지났어. 의사들이 다 그랬어. 이미 늦었다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잖아.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어.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유전자 치료도 있고. 태윤이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근데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어.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물만 흘렀죠. 태윤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누나, 나 27년 동안 찾아 헤맸어. 이제 찾았는데 누나가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아파. 태윤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도라도 하게 해줘.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해보자.
태윤이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나, 응? 아버지한테 전화할게. 서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응. 27년 전에 우릴 갈라놓으신 분. 그분한테 누나 얘기할 거야. 안 돼. 아버님이 싫어하실 텐데. 아니야.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젠 많이 변하셨어. 그리고 내가 누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아버지도 아셔야 해. 서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별이도 누나도 모두 내가 지킬게. 태윤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태윤아, 무슨 일이냐? 수화기 너머로 최진수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70대 중반이 된 그는 몇 년 전 회사에서 은퇴하고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설이 누나를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강설이요. 아버지가 27년 전에 저랑 갈라놓으신 그 사람. 제가 찾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태윤아.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별이라는 딸도 있어요. 제 친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딸이에요. 태윤아, 그게 무슨... 아버지, 27년 동안 아버지 말씀 잘 들었어요.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회사도 크게 키웠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어요. 아버지,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사냐? 설악산 자락이요. 한지 공예하면서 살고 있어요. 건강은? 안 좋아요.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제가 치료받게 할 거예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 데리고 갈게요.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요. 알았다. 최진수가 작게 대답했어요. 데려와라. 내가 그 사람 한번 보마. 2주 후 서울 강남의 고급 요양병원. 태윤은 설이와 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별이는 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무서워요? 아니야, 별아. 할아버지 좋으신 분이야. 태윤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최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27년 전에 그 날카로운 사업가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나이든 노인일 뿐이었죠. 아버지, 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최진수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는 오른쪽 눈으로 희미하게 빛을 감지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설이입니다. 그래, 오래간만이야.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전에 내가 미안했네. 서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네, 태윤이를 강제로 미국 보낸 것, 자네랑 갈라놓은 것, 미안하네. 최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절박했어. 회사가 망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태윤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괜찮아요. 서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때는 다들 힘든 시기였잖아요. 고맙네. 최진수가 별이를 봤어요. 이 아이가 별이에요. 제 딸이에요. 입양했어요. 서리가 별이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별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별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최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쁘네. 참 이쁜 아이로구나.
그는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별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별이한테 좋은 거 많이 사줄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저희 결혼할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아버지, 태윤아, 며느리 잘 모셔라. 그리고 별이도 잘 키워라. 그게 아버지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다. 태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27년 만에 화해였어요. 태윤은 전 세계 최고의 망막 전문의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왼쪽 눈은 이미 망막이 괴사됐습니다. 불가능해요. 오른쪽 눈도 너무 오래됐어요. 하지만 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의 한 연구팀을 찾았죠. 그들은 최신 줄기세포 치료와 인공망막 이식 기술을 결합한 실험적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왼쪽 눈은 완전히 괴사돼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눈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망막 세포가 일부 살아있으니까요.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어.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죠. 당장 시작하자. 수술은 장장 8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윤은 수술실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별이가 그의 손을 잡았죠. 아빠,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태윤이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별아.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함께 기다렸어요. 태윤아, 괜찮을 거다. 우리 며느리 강한 사람이야. 네, 아버지. 회복 기간이었어요. 설이는 오른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태윤과 별이 그리고 최진수 회장이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언제쯤 풀어요? 설이가 물었어요. 다음 주입니다. 그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의사의 대답이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 진료실. 설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태윤과 별이 그리고 최진수가 옆에 서 있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마지막 겹이 벗겨졌어요. 설이가 눈을 감고 있었죠.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설이가 오른쪽 눈을 떴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흐릿하게, 아주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히 윤곽이 보였어요. 뭔가 보여. 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여요. 의사가 환하게 웃었죠. 성공입니다. 시력이 돌아오고 있어요. 태윤이 설이를 안았어요. 누나. 별이도 엄마를 안았죠. 엄마. 최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사람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설이의 오른쪽 눈 시력은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설이는 처음으로 별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별아, 내가 이렇게 예뻤구나. 눈물을 흘리며 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태윤을 봤죠. 27년 만에 보는 태윤의 얼굴. 많이 변했네. 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대로인 느낌이야. 태윤도 웃었습니다.
누나도 그대로야. 여전히 예뻐. 그리고 최진수 회장을 봤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태윤이랑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최진수가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줘서. 태윤과 서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설악산 자락의 작은 교회에서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최진수 회장과 서리의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별이가 꽃을 뿌리며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태윤과 서리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을 기다린 약속. 이제야 이루어졌어요. 결혼 직후 태윤은 서리의 공방을 확장했습니다. 설악산 자락에 큰 건물을 지었어요. 1층은 서리의 한지 공예 작업실, 2층은 전시관, 3층은 소리박물관. 태윤이 모은 세계 각국의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누나, 이제 마음껏 작업해. 돈 걱정은 하지 마. 고마워, 태윤아. 서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알아.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게 좋잖아. 태윤이 서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태윤은 하모닉스 본사에서 특별 주문을 했어요. 서리의 한지 공예품을 하모닉스 본사 로비에 전시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하모닉스 VIP 고객들에게 서리의 작품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 한지 램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 펜던트 너무 아름다워요. 작가님이 누구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서리의 공방은 금세 유명해졌어요.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습니다.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윤아, 이거 꿈 아니지? 꿈 아니야. 누나 실력 덕분이지. 세상이 이제야 알아본 거야. 태윤이 서리를 안았습니다. 바로 지금 서리의 첫 개인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갤러리에서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에요. 전시 제목은 향기의 기억. 서리가 만든 향나무 펜던트, 한지 램프, 한지 액자. 모든 작품에서 은은한 향이 날 거예요. 소리박물관도 서서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취재를 나왔고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설악산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향기 나는 피아노가 있는 박물관. 태윤은 서울의 하모닉스 본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자락에 정착했죠. 서리와 별이와 함께 중앙홀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음과 함께 향이 나요. 솔은 오렌지 향, 라는 민트 향. 각 음마다 다른 향기가 배어 있죠. 와, 아빠, 이거 신기해요. 별이가 건반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도는 달콤해요. 레는 시원해요. 별이가 신나게 건반을 눌렀어요. 서리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별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눈으로 충분해요. 태윤이 별이 옆에 앉았습니다. 별아, 아빠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치는 거야. 태윤이 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별이가 따라 쳤습니다. 서툴지만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각 음마다 다른 향기가 공간을 채웠어요. 서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별이 재능 있는데?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았지. 태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이가 물었죠. 그럼 엄마 아빠 같이 쳐줘요. 셋이서 같이. 그래, 좋아.
태윤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27년 전에 못 친 그 곡 칠까? 무슨 곡?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꿈이라는 뜻이야. 좋아. 세 사람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태윤이 왼손으로 베이스를 쳤습니다. 낮고 깊은 음이 울렸죠. 그리고 흙 냄새가 났어요. 서리가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탔습니다. 높고 맑은 음이 흘렀죠. 그리고 꽃향기가 났어요. 별이가 중간 음을 채웠습니다. 밝고 천진한 음이 공간을 메웠죠. 그리고 과일 향이 났어요. 세 사람의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어떤 연주보다 따뜻했죠. 음악이 작은 홀을 채웠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숲속으로 새들이 귀를 기울였죠. 바람이 멈춰섰어요. 나무들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피아노 위엔 별이가 만든 향초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향나무로 만든 초였죠. 엄마 아빠를 위해 만들었어요. 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드럽게 향기가 퍼져나갔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죠. 세 사람은 피아노 앞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별아. 태윤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사랑해. 태윤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사랑해. 서리가 두 사람을 꼭 안았죠. 이번엔 그녀가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숲을 덮었죠. 하지만 그 작은 건물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태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향나무 펜던트를 꺼냈어요. 27년 동안 간직했던 그것. 그리고 서리의 손을 잡았죠. 서리도 자신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별이도 자신의 펜던트를 꺼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그것. 세 개의 펜던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향나무의 향기가 진하게 퍼졌죠. 별아, 태윤이 말했어요. 이 향기 기억해. 이게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네, 아빠.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태윤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응.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태윤의 눈을 볼 수 있었죠. 절대 헤어지지 말자. 약속이에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약속이야. 태윤과 서리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향초의 불꽃이 흔들렸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창밖으로, 하늘로 그들의 사랑이 향기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향기로 남고 들리지 않아도 진심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잃어버린 빛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늦지 않으며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곁에도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있나요? 인생이란 참 어려우면서도 소중합니다. 다음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